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월 10일 정도부터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20일경부터 이제 자료를 많이 업로드 시켰는데요. 올해는 제가 일정이 끝난 시점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21년의 일정이 끝났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 논술이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된 점. 물론 이제 대입 논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비슷하게 늦게 끝났지만, 이제 취업과 승진 논술이 이제 일찍 끝나면서 이제 제 휴가 기간이 좀 약간 앞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채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이제 많이 생략하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기되면서 12월 달에 채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직원부터 해서 이제 문화재단 시험이 실제로 12월 23일에 거의 마감이 돼서 이제 좀 늦게 끝났습니다, 일정이. 근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21년에 제 블로그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가 이제 빅데이터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가장 많이 이제 유입이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좀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들어온 분들은 39.6%, 즉 40%죠. 이 영역이 바로 최저 없는 논술을 찾아서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최저 없는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 논술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카톨릭 인문,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이런 쪽에 이제 수험생들이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11월까지 방문이 제일 많았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그 비중을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저 없는 논술이라고 하는 영역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업로드를 좀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는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이 친구들은 최저 있는 논술을 준비를 했죠. 최저 있는 논술을 준비해서 총 2명이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예비를 포함시키느냐? 아니에요.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최초 합격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합격한 친구들 3명 중에 2명 정도 합격을 했고, 나머지 1명이 지금 최저를 맞춘 건지 못 맞춘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상계획관 영역에서의 유입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비상계획관은 대략 30% 정도가 유입이 됐었는데, 비상계획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비상계획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아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제 목소리만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소리만 안다는 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모의논술 문제를 업로드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원했던 분들은 이제 제가 쉬는 시간이라든지 쉬는 날 이제 전화로 그 피드백을 드렸으니까 제 목소리만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저랑 같이 준비했던 분들은 2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업로드한 바와 같이 이제 한 분은 합격을 하셨고, 이제 한 분은 안타깝게 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12월 23일에 발표가 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은 12월 5일 날 시험을 보신 걸로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6일 날 면접을 보셨고, 예, 그렇게 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합격을 하셨고, 나머지 분은 합격을 못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단 논술 같은 경우는 유입이 좀 많았어요. 이 영역에서 한 30%가 유입이 되셨는데, 문화재단은 제 기억으로 이제 원래 1월 달부터 이제 올해 공고가 날 계획이었지만 보통 3월부터 났죠. 올해는 문화재단 분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꽤 많이 만났고, 자료를 좀 한번 볼까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꽤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아마 시작은 이제 2월 달에 그 강원문화재단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고, 서울문화재단이 3월 달에 있었고, 이 4월 달에 이제 대전문화재단이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는 대부분 다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전문화재단. 그리고 그 5월 달에는 또 독립기념관. 그리고 5월 달에 사학연금 공단에 있는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6월 달에도 뭐 서울문화재단이 있었고, 세종문화재단이 있었고, 이렇게 시험을 보셨네요. 근데 문화재단은 총 몇 명이 했고 몇 명이 합격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합격률이 굉장히 좋은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왜냐면 문화재단이요, 그 많은 인원을 뽑진 않아요. 많이 뽑았을 때가 대략 한 5명 정도를 뽑았었으니까, 뭐, 제가 부탁받은 바로는 이제 합격하신 분이 이제 좀, 나는 익명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디에 몇 명이 합격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화재단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7월 달에도 있었고, 8월 달, 9월은 문화재단이 별로 없었네요. 오히려 저기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좀 있었고, 10월 달에는 또 문화재단이 하나 있었네요. 여기도 합격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고 보니까 문화재단 쪽은 저랑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직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많이 있었죠. 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이 11월 달까지 쭉 이어졌는데 마지막으로 강원문화재단 시험을 끝으로 올해 2021년 문화재단 시험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월 달에 그 문화재단하고 이제 그 교직원하고 같이 시험이 이제 병행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 문화재단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교직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섞어서 그 설명을 좀 많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기의 유형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대면 패러다임이 적용되면서 이런 대부분의 행사라든지 전시 영역들이 좀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 5월 달에 굉장히 그 단계별로 적용되면서 이제 행사가 거의 대부분 취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계속 쌓이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을 뽑게 됐고, 그래서 합격생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유형도 비슷하고, 그리고 채용하는 시기도 비슷했기 때문에 21년에 특히 많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퍼센테이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90% 정도는 합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0%가 어떻게 빠져나갔느냐의 영역인데요. 사실은 1, 2, 3번의 영역 중에서 탈락과 합격의 기준을 봤을 때는요, 대부분 그 원인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제 초반에 좀 많이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글쓰기 방식이라든지 쓰는 유형들을 많이 이제 첨삭을 통해서 교정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합격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그 작성한 답안지가 유동성을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초반에 그 수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이 어떤 그 논술의 영역에서 절대평가의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절대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기에 올해 많이 뽑았으니까 많이 뽑을 테니까 이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뭐 몇 점 이상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경합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느 영역에서 어느 시점에서 변별성을 갖느냐, 그쪽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항상 경합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잘 쓰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어떤 그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시험처럼 몇 점 기준에 몇 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총평을 보자면 저것도 이제 첨삭 그리고 교정. 자, 첨삭과 교정을 했어요. 이때 어떤 영역이냐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틀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식의 영역이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작성을 실제로 해본 분들은 어떤 영역으로 가는 거냐면 지식에서 자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알게 됐고, 이것을 내가 작성을 다시 제안을 써보면서 자기화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본인의 언어로 치환이 되는 건데, 이 영역까지 연습을 한 분들은 예외 없이 합격을 하셨고, 이 영역에서 다소 부족했거나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혹은 연습이 부족했다의 영역은 실제로 탈락을 하셨죠. 그러면은 사실은요, 어느 시점에서 탈락과 합격을 알 수 있냐면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대부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합격 인증샷을 봤을 때 제가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그 단문이 되게 많아요. 문자의 내용에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고치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본인이 작성했을 때 실제로 이것이 다 교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전 합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정도에 이 정도의 답안지면은 실제 시험에서 합격을 하겠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합격하는 문자가 오더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합격할 사람이 했다. 물론 이제 연습하는 영역에서 이것보다 더 잘 쓰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충분히 본인이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영역을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고 마느냐, 즉 아는 거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다시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썼을 때 더 효과적인 문장이 되는지 인지를 하고 본인이 고쳐 쓰느냐, 그래서 온전히 본인의 언어로 쓸 수 있느냐. 자, 이것이 합격의 영역이고요. 이게 위기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요것을 토대로 논술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적용하시면은 충분히 본인에게도 좋은 점수를 이제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연습도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리하는 족족, 뭐 저도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요, 좀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빅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네이버가 예, 저한테 이렇게 당신의 블로그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런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활용해서 이 빅데이터라든지 분석 등등을 활용해서 본인의 글쓰기도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저도 정리하는 대로 계속 이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